자, 오늘 모실 선생님은요, 강남에서 어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북경대 출신의 원장 선생님 김효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략하게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북경대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 북단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경력은 얼마 안 됐지만 창업을 하고 이제 중국어를 관리하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학원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 주세요. 저희 학원은 강남역에 있진 않고요. 신논현역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HSK 전문으로 하고 있으면서 따라서 저랑 같은 중국역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HSK 취득부터 해서 중국 유학까지 이렇게 연계가 가능한 곳인 네, 건가요? 그러면 가면 선생님의 직강도 들을 수 있나요? 다 제가 수업을 합니다. 오, 어, 그러면 제가 어,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다리 같이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같이 하는 선생님은 이제 칭화대 출신 선생님으로 되어 계시고, 전 북경대 출신이고 해서 저는 북경대 칭화대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와, 왠지 그곳에 가면 내가 북경대 칭화대 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님이 되신 계기부터 이제 학원을 창업하게 된 이런 스토리를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그러면 중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다른 언어가 아닌. 저는 중국어를 어릴 때부터 한 거는 아니고요. 20대에 들어와서 처음 중국어를 맛봤어요. 근데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니하오 짜이찐 정도는 할 수 있었죠. 당연히 들어봤으니까. 근데 정식적으로 중국어를 배워본 거는 중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는 제가 문과생이 아니고 이과생이었어요. 공대생인데 공대를 다니다 보니까 여자로서 회사를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승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남자들에 비해서. 근데 제가 뭐 제 커리어를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싶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는 결혼도 하고 싶었고 아이도 가지고 싶었고 그러기에는 공대라는 게 되게 터울이 너무 좁은 거예요. 여자들의 입지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저는 휴학을 하게 됐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중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야, 중국이 잘 될 거야. 빵 터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를 꼬셨죠. 중국어를 해보라고. 그래서 뭐 여자로서 언어를 하는 건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언어는 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공대생이었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희가 원래 생각하듯이 그 당시에는 조금 못 사는 나라 아니면 더러운 나라 인식이 너무 강했었어요, 저한테. 그렇지만 빵 뜰 수 있다니까 그러면 중국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기는 됐는데 그게 입시 과정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냥 단순히 중국어만이었는데 그러면 이왕이면은 좋은 학교를 가자 해서 저는 목표를 북경대로 세우고 1년 반을 준비를 했죠. 근데 되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를 북경대에서 받아줬고요. 그래서 중국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뭐 그러면 다른 친구들처럼 뭐 회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애초부터 시작을 저는 입시로 처음에 중국어를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음, 그러면 우리도 공대생의 그 머리와 문과생의 머리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공대에서 이제 이렇게 어학으로 전향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첫 달에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됐는데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금의 이 자리로 올 수 있는 중국어 공부의 노하우를 좀, 선생님의 노하우를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공대식의 공부는 이해를 해서 응용을 하는 거고 어학은 사실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와 외우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문과 친구들이 말하는 그 닥치고 외우기 이걸 전 정말 못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중국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의 말이 묻고 따지지도 말고 외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잘할 수 있어? 라고 했죠. 그래서 친구 따라서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성적은 올라요. 음, 근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일 텐데 계속 쓰는 공부만 했더니 독해도 잘하고 라이팅도 잘하는데 말하기가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중국어를 공부를 할 때 중국어는 또 성조가 있는 언어다 보니까
단어를 외우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감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말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하면서 했더니 조금 편해졌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학습지를 했어요. 어디 사인지도. 모모, 네. 학습지를 했던 이유가 한자를 모르니까 중국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하는 거는 괜찮죠. 근데 저는 입시 과정이었고, 그리고 한자를 무조건 했었어야 됐는데, 그 한자 학습지를 할 때 선생님이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안 오시고 학습지만 받아서 했는데, 그거를 막 미친 듯이 뭐 해야 돼!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냥 미드 보면서 한자 쓰고, 음악 들으면서 한자 쓰고, 입시 중에 쉬는 시간에 그냥 한자 쓰는 걸 했던 것 같아요. 음, 5년 중에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제가 언어적인 환경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음, 당시 학습지. 스스로 이렇게 루틴을 잡아가셨군요. 그래서 한자랑 가까워지고 쉬워지니까 좀 재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눈에 보이네? 이 한자 어디서 많이 봤어? 이러면서, 좋아, 이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입시를 끝나고 나서는 저는 한자 자격 시험을 따로 준비한 적은 없는데, 2급을 땄더라고요. 오, 쉬웠어요. 그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한자를 땄던 것도 어차피 대학 나와서 취업을 할 때 스펙이 필요하니까. 근데 1급에서 3급까지는 다 똑같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2급을 시험을 봤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는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은 좀 늦게 시작하신 나이로 이게 정확히 몇 살에 시작하신 거죠? 저는 중국어 자체를요? 네, 중국어에 시작한. 그때 했죠. 네? 2살 때. 22살에. 그럼 22살에 했지만 오감으로 나만의 방식을 찾아서 한자도 해결을 하시고 맞아요. 중국어도 다 해결하고 입시까지 이렇게 해결을 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를 때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지금 좀 그런 그랬었어요. 내용이죠. 그래서 저도 왠지 22살이라고 하면 마음이 급했을 것 같은데 입시하실 때 중국을 또 다른 나라의 대학을 입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좀 어려우신 점은 없었나요? 저는 일단 친구들보다 되게 뒤처졌다라는 약간 패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휴학을 자주 했던 게 아니라 4년을 다이렉트로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게 약간 불문율 같은 거였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입시할 때도 그랬고, 대학 생활을 했고, 자유로워 보였고, 하지만 저는 입시 중이니까 모든 게 다 박탈당하는 중이었어요.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아니면 뭐 새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 나만 음, 멈춰져 있는 느낌? 다른 친구 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저를 보는 잣대의 나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22살에 애는 일해야지. 그렇죠. 23살에 너는 일해야지. 이런 게 너무 강해서 좀 답답하기도 했지만 이게 현실이고 저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한국은 원래 이런 곳이야라고 그게 가장 힘들었고 두 번째는 중국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입시는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너무 점수가 좋고 잘하는데 저만 못한다는 생각? 음, 그래서 몇 번이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마음속에 약간 직장인들이 사직표를 항상 쓰고 다니는 것처럼 마음속에 중국어를 그만둬야겠다라는 게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을 합격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쏟아부어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그 뒤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지? 불안감? 그래서 약간 재수하는 친구들이랑 마음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좀 늦게 입학하신 만큼 또 좋은 학교를 하셨을 네, 때 주변에 그 잣대가 좀 달라졌나요? 그 22살에는 이래야지라는 시선들이 있었을 아니,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북경대를 합격했는데도 지지 않았나요? 너 지금 1학년 해서 언제 졸업해? 야, 그럼 네 나이가 몇인 줄 알아? 게다가 중국은 9월 입학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보다 1년을 좀 더 생각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오니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들이 제가 학교 생활할 때도 결혼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 난 늦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조급했어요, 저 혼자. 아무도 저한테 해라 해라 하지 않았지만 나는 내 마음이 혼자 조급했어요.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언어라는 게 빨리빨리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중국어는. 시간이 쌓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짬밥이라는 게 생겨야 이제 이게 올라갈 수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저는 좀 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언어를. 그러면 그것이 선생님이 체감하셨을 때, 아, 이제는 나를 다들 인정해 주는구나. 네. 이런 시점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제가 북경대 4학년쯤 됐을 때요. 사실 음.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북경대 다닌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솔직히.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왜냐면 중국어를 제가 스스로 해서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북경대라는 타이틀이 너무 좋은 타이틀인데, 이거는 중국 학생들이 만들어준 타이틀이에요. 이 북경대라는 네임밸류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유학생들이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숟가락만 올린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수준은 안 되는데 그냥 입시를 열심히 해줬고 그냥 성적 커트라인만 넘어서 합격해 준 거니 진정한 북경대생이라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음. 3년 동안에 중국어를 엄청 높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동기들은 대부분 다 중국이 로컬이었고 중국 생활을 뭐 7년, 8년 아니면 10년 차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반 중국인이었던 거죠,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국어 실력이 안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적은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음.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나쁘진 않았지만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고 어디다가 내가 북경대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4학년쯤 되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중국어에 대한. 현지 생활을 3년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중국어로 중국인을 만나도 얘기하는 거에 좀 부끄럽지 않고 말할 때 즐겁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서야 이제 북경대생이다 이걸 생각을 했죠. 야, 시간이 좀 걸렸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북경대 생활과 석사 이렇게 긴 시간을 하시면서 중문과를 선택을 네. 하셨는데 처음부터 강사의 길을 가시려고 그렇게 선택이 된 걸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중문과를 선택을 했을 때는 중국어를 못하니까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과를 가자 해서 중문과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문과는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과더라고요. 그거를 입학하고 알았어요. 너무 소름 끼치게. 그래서 봤더니 애들이 중국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나는 이과였으니까 당연히 경제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았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면서 그래도 어떡해요. 일단 시작을 했으니 끝을 맺어야 되니까 했는데 제가 계기가 대학교 3학년 때 동기 친구가 저한테 가외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어 음. HSK 가외를 한번 해보래요. 근데 그 북경에 있다 보면은 가외라는 게 아르바이트로 되게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그 당시에. 게다가 근데 북경대고 중문과니까 수요가 좀 더 많았죠. 근데 그걸 가리키면서 HSK 그때 5급이었는데 그걸 가리키다 보니까 제가 중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리켜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생뚱맞은 지문도 너무 많고 왜 이걸 모르지? 라는 거에 의문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왜 넌 몰라?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친구를 한 2달인가 3달을 가르쳐가지고 5급에 한 240, 260점을 만들고 나니까 이 친구가 6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저에게 작은 그러니까 성취감을 맛보게 해준 것 같아요. 내가 설명해주고 내가 준비해온 자료로 이 친구가 실력이 오르고 급수를 따고 하는 게 약간 성취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강사의 길을 한번 해볼까? 나는 사람 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계속 일을 해야겠다고 해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석사 마칠 때까지 5년 동안 계속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어. 네, 그래야지 내가 이 정도로 해왔으면은 적성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더더욱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친구들이 다 직장을 그만뒀어요. 아기를 낳고. 26 아니면 언니들도 뭐 28, 29 되니까 아기를 낳으니까 요즘 말하는 경단녀들이 되어가는 거죠. 네. 아이들에 매여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저를 유학을 시켜주셨는데 결혼과 동시에 출산을 한다고 해서 일을 그만둔다? 그럼 내가 대학을 왜 왔지? 내가 중국어를 왜 했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초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강사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겉보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기 시간 마음대로 쓰고 내가 수업하고 싶을 때만 하고 약간 욜로 같은 느낌 너무 강한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획기적인 직업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강사님들은 출산을 하고도 수업을 할 수 있으셨고, 음. 그리고 이제 엄마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강사가 돼야겠다 생각한 거는 석사 1년 차 때인 것 같아요. 어. 석사 1년 차 때부터. 그 제가 듣기로는 '나는 돌아와서 나의 학원, 나의 것을 창업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일찌감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저는 창업을 할 때 어렵다고 생각을 일단 안 했어요. 어. 왜냐면 저는 집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직장 생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 당연히 나는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제 성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남 밑에서 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졸업을 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직장을 구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음. 중간에 빈틈이 안 생기게끔 저는 커리어를 유지를 하고 싶었고 그게 맞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저는 학원에서 2년 동안만 딱 일을 했던 이유가 제가 중국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한국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그리고 그 학생들의 니즈가 무엇이고 내가 이 친구들 도와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학원가라고 해야 될까요? 학원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받고 하는 경영까지 저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을 선택을 할 때도 전 중국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대형 학원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중국 색깔이 짙은 중국 전문 학원, 중국어 전문 학원을 가고 싶었지, 이제 모 대학 그 학원들처럼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이렇게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2년 만에 제가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혼자였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이제 저랑 동업이죠. 하시는 분을 되게 운 좋게 만났고, 저랑 스타일도 같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평가해 줄 때, 아이들의 피드백을 해줄 때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편하게 그 강남이라는 곳에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지금 학원을 꿈꾸고 계시는 또 강사님들이 시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약간 요점을 정리해 보자면 학원을 창업하실 거라면 그 운영에 관한 것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을 맞아요. 가지고 실전 필드에서 조금 두루두루 보면서 몸에 익히고 그다음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게 지금 선생님이 밟아온 과정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강의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장점이요. 네. 저는 사실 회화 수업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 네, 회화 수업을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신나지 않아요. 아 텐션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아니면 맞아요. 이게 어. 강사들도 수업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수업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회화를 하면 우울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즐거워야지 학생들도 막 빵빵 터지고 재밌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카리스마 있는 네, 스타일이시. 그래서 약간 회화는 이게 신나고 발랄하는 선생님이 많은데 저는 그러지 않아서 일단 일찌감치 회화는 안 하겠다라고 했었고 HSK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답이 있고 이때는 약간 이과적인 게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답이 있고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하니까 저는 HSK가 너무 잘 맞았고 그리고 HSK는 성적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향상도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아 정말 이과적인 특징을 아,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통계 뭐 이런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다. 네. 근데 회화는 아무리 올려도 올라간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음. 초급까지는 잘 보여요. 얘가 니하오도 못했던 친구인데 니하오를 하네? 여기까지인데 초, 중급이 올라가게 되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수업에 대해서 약간 이게 성취감도 못 볼 뿐더러 루즈해진다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중국어가 특징이 초중급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갑자기 고급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맞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동감해요. 네, 그 초급까지 너무 재밌어. 막 니짜오시면 민짜 이렇게 막 신나거든요. 근데 그 길을 딱 넘으면 와 너무 어렵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생들도 지치고 저도 지치다 보니까 근데 HSK는 달라졌던 것 같아요. 상급을 따고 4급을 따고 5급을 따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성과가 바로바로 보여요. 맞아요. 성적표를 내 손에 받을 수 받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3급 전문 강사, 4급 전문 강사가 아니고 3, 4, 5, 6급을 다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목표치를 제가 정해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 친구가 어, 바라는 대로. 근데 사람들이 중국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HSK 같은 게 뭐 승진, 진학, 혹은 자기의 이제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4급까지만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5급까지만요.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3급에서부터 6급까지 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포인트가 중점이고 이 음, 코스에서 무엇을 잡아줘야 다음 코스로 넘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의 파악을 조금 빨리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한 5년 넘게, 10년 가까이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약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친구들이 필요한 자료를 그 즉석에서 만들어서 준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자료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써머리를 해서 보내주면 그게 약간 알짜배기 음. 자료가 되는 거죠, 친구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장점이지 않을까 해요, 저는. 아, 또 선생님의 그 이과적인 면이 HSK랑 너무 잘 맞았고, 그걸로 인해서 강의 경력이 계속 HSK로 쌓이다 보니까 선생님은 2단계에서 이 친구가 이만큼 설정을 하면 그거를 빠르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네네. 그런 길이 너무 잘 잡혀 계시고, 또 선생님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 드릴 수 없는 질문이, 우리 학원을 운영하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직격탄을 맞았던 네. 코로나 시기가 네. 있었어요. 네. 선생님에게 코로나란 어떤 걸까요? 저에겐 코로나란 더 사업을 잘하게 했었던 오. 기간이다? 네. 그러면 그때 막 학원 막 문 닫아야 하고 그랬던 방침이 네. 있었잖아요. 그때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는 과감하게 닫았어요. 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강사의 장점에서는 자료문도 있었는데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약간 아이들에게 오지랖도예요. 어. 그래서 아이들이 뭘 안 했거나 출석이 안 됐거나 하면 카톡 피드백을 정말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제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카톡으로 애들한테 공부를 늦추지 않게 계속 피드백을 줬었고, 그리고 음. 신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코로나 때. 아, 어떤 왜냐면 계기로. 네. 대형학원은 사람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인원수 제한이 있었거든요. 한 반에 몇 명 이상 안 받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사실은 코로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형학원보다는 학원을 가되 좀 적은 인원수에 음. 아이들이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는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저에게 코로나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학원 선생님들보단 잘 됐어요. 저는. 좋은 일이죠. 근데 네, 이게 저는 잘 선생님이 됐어요. 그만큼 그 앞전에 갑자기 하려고 했으면 안 됐을 아, 그런 그렇죠. 부분을 이미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게 여기서 좀 잘 녹아들지 않았나. 맞아요. 잘 되게 코로나를 버텼어요. 잘 보내셨군요. 잘 네, 버텼어요. 다행입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는데 네.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이미 많으실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일단 성적표를 가져오는 것 자체부터. 네네. 그러면 가장 난감했던 부분이, 코로나까지 잘 지나셨는데 네. 또 난감한 부분이 있으셨을까 들어보고 싶어요. 난감했던 적은 사실 뚜렷하게 뭐가 난감했다는 적은 없어요. 음. 사실은. 왜냐면 그 애들도 저희를 믿고 따라와 줬고 저도 애들을 믿고 따라와 줬는데 난감했던 적은 따지고 보면 저희 과정이 힘들어요. 제가 하는 수업 자체가 음. 굉장히 스파르타예요. 과제도 많은 편이고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눈물을 보일 때 제일 음. 난감해요. 근데 그렇네요. 저는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이것 때문에 울지? 세상에 울리는 이거 너무 많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저도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맞아 너무 힘들었어 이건 있죠.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울어라 그래요 이제. 음. 네. 예전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말을 너무 잘못했나? 내가 말을 너무 독하게 했나?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 열심히 하니까 눈물도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언. 못하면 욕심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어. 힘들다고 말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 친구는 잘하고 싶고 하고 싶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니까 저는 울어라고 해요. 실컷 울어. 그리고 나서 비워지면 다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또 읽기 시작이 되잖아. 어머니, 나 적을래요. 이제 열심히 하고 싶어서 힘든 거죠. 맞아요. 잘하고 싶으니까 눈물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달달이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음. 명인데 3월도 울고 4월도 울고 5월도 울고 전 그럴 때 가장 난감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오는 친구들이 나이가 고등학생 이거나 성인이거나. 인제 대학을 앞둔 성인 친구들. 네네. 그러면 이 입시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대략 한 1년 잡나요? 저는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커리큘럼에 따라서. 당연히 음. 북경대, 치화대, 그리고 복단대, 상해교통대, 인민대 같은 경우에는 입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수학, 어문, 영어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데 그 다섯 대학을 빼고는 HSK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그 수준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6개월 좀. 동안 정말 네,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는 거 바라지는 않아요. 제가 중국어를 못해서 유학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음. 얼마나 나에게 독하고 얼마나 버티기 힘든 건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5개월, 6개월 만에 기준치는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음. 그 친구가 학교를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중국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내가 만약에 중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진학을 하고 싶다.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상관없이 하고 싶으면 저는 1년 동안은 좀 차곡차곡 쌓아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중국어. 앞으로 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중국어를 하기를 바라죠. 어. 되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카리스마 있다고 하셔서 안 따뜻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따뜻하신 면이 많아요. 아, 그래서 네. 친구들이 거기서 롱런할 수 있고 입시까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스토리를 조금 이제 들었다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강사라는 직업을 바라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강사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말씀 어, 부탁드려요. 강사로서 장점은 앞전에도 말했다시피 시간이 좀 자유롭고 음. 그리고 저처럼 이제 아니면 이슬쌤처럼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단점은 페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중국어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많은 페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왜냐면 중국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손조도 지켜야 되고 발음도 좋아야 되고 한자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페이는 영어만큼 올라오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중국어는 아무래도 중국과 한국 간의 외교 때문에 수요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같아요. 영어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라고 하면 사실 강사뿐만 아니라 많은 프리랜서는 불안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페이 면에서는 사실 정말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지 않으면 혼자 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참 변하지 않는 시장의 그 맞아요. 일정, 그러니까 선생님도 저랑 지금 10 년을 같이 강사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초창기 시작할 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달라지지 않아요. 네, 않은 것도 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중국어 강사를 하실 여러분 실제로 언급은 못 하지만 예, 많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하지만 즐거움, 보람은 가득하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도 코로나부터 해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지금 병행하고 네. 계신 걸로 아는데요. 네. 온라인 강의의 장점과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온라인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부정적이었어요. 사실 음. 엄청 부정적이었고 온라인이 인강이랑 다른 게 뭐지? 라고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게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만나면서부터 아, 실강이라는 게 가능하다면 아, 음. 오프라인과 똑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온라인이 이런 면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길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 그리고 원하는 장소에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번에 또 온라인은
자신의 의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는 이건 한국 교육에 대해서 좀 불만인 경우가 아이들을 너무 피동식으로 가르친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음.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배우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아이들이 온라인을 했을 때는 자주적이진 않은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한다. 그럼 음. 당연히 성취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기 발달이 너무 잘 됐어요. 뭐 아이패드, 워치 할 거 없이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생각해요. 이 시간을 딱 오로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 없어요. 사실 음. 성인도 1시간 집중하라 그러면 정말 힘들걸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40분, 1시간을 여기 집중하세요? 그것도 음. 실강이 아닌 온라인으로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는 집중력, 일단 아이들 온라인 수업의 음. 집중력, 그리고 자료에 대한 제한성. 그렇죠. 어쨌든 온라인을 하게 되면 집에 프린터기가 있거나 음. 아니면 패드가 있어서 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항상. 근데 그렇게 다 갖춰져 있는 집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러면 내가 준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 없더라고요, 사실 방법이. 음.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온라인 수업의 약간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실강에서 보다 보니까 수업 외에 제가 음. 친구들을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 친구들이랑 얼굴을 맞대면서 하다 보니까 유대관계도 훨씬 더 잘 생기는 반면에 온라인은 요즘 말로 좀 정이 없어요. 그냥 끝! 나가기 끝! 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은 어떻게 항상 잘하고 막. 맞아, 맞아. 빨리 안 끝나나, 선생님? 그러면서 약간 유대관계가 좀 약간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음. 그럼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거를 그룹으로 친구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서 하나요? 아니, 저는 다 1대1밖에 안 해요. 네, 1대1 아까 로. 말한 거랑 똑같아요. 집중력이 없는 아이들한테 단체 강의? 전 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돈만 생각했다면 저는 그룹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뭐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랬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음. 학생들이 일단 수강을 했고 그 친구들이 저에게 수강료를 지불을 해줬으면 저는 거기에 맞는 것까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의 책임감이고 제가 돈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룹 가이를 했을 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 피드백 같은 부분이 부족했고 음. 그래서 저는 그룹 강의는 안 하기로 했어요. 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그룹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대상이 성인이랑 시간이 길어지는 분들에게는 그룹 강의를 하는 즉시 그죠? 바로 네, 좋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1대1 정말 맞는 길로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인데 네, 강사로서 이제 내가 학원에 취업하려고 하면 이제 네. 강사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자신의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음, 대해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솔직하게 중국어 강사계에서 네. 내가 이렇게 자리를 서려면 학벌은 어때야 한다. 학벌에 아,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중국어에서는 되게 좋은 학벌이잖아요. 그쵸? 국경대가 국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거절을 당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원서를 음. 냈을 때. 하지만 저는 저희 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학벌을 보긴 봅니다. 왜냐면 성실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어. 선생님의 실력을 떠나서 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그리고 근태 문제가 사실은 학벌은 조금 더 돼요. 근데 너무 고학벌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학벌보다도 시강을 잘하는 선생님? 사실 음.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강의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오히려 중국어를 못했던 사람이 중국어를 잘하게 되면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학벌은 자기의 지적 수준이 높은 거지 티칭의 실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시 예를 들면 대학에 교수님이 계셔요. 교수님 수업 들으면 진짜 어렵거든요. 못 가르쳐요, 사실. 그러니까 책 읽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원 수업을 찰떡같이 잘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뭘 궁금해하고 하는지는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봐도 공부를 좀 잘하시고 학벌이 좋으신 분들 책을 쓰시면 어려워요, 중국어도. 근데 학벌이 낮다 이게 아니라
경험이 많으신 분들, 학원에서 많이 애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의 책을 보면 간단하고 이해가 잘 돼요. 플레이라고 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수업이 많아지면서 선생님들을 고용을 할 때 학벌은 이 학교고 중문 가면 된다. 끝. 그렇지만 시간을 봤어요. 시간을 음. 봤는데 너무 미숙하다. 아이들을 핸들링하는 거에서 너무 익숙하다고 하면 안 됐었고요. 그리고 한 과에서 뭔가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음. 고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분석이 안 되는 강사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결론은 학벌은 어느 정도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너무 높을 필요는 없지만 시강을 잘해야 하는데 원장님이 보는 시강 포인트는 얼마나 학생들을 핸들링 잘하고 소통을 하고 강의를 내가 주도권을 갖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얼만큼 잘 파악해서 그걸 잘 티칭을 하느냐. 이거를 본다는 거니까 강사분들 티칭 아니 시강을 준비하실 때 이 포인트를 잘 녹여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강생을 모집하는 또 방법도 궁금해요. 이제 학원은 보통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광고가 정말 많이 쏟아지잖아요. 이제 선생님은 어떤 형식으로 모집을 하시는지. 저희는 사실 입소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입소문. 왜냐면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계속 소개를 해줘서 사실 초반에 저희는 광고를 안 했어도 됐었어요. 초반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를 했을 때 저는 블로그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스타였는데 사실 블로그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효과는. 그리고 블로그를 할 때도 상위 노출이 잘 될 수 있게끔 업체를 만났던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지금 수단은 블로그가 전부예요. 그럼 블로그에서 지금 광고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아, 그랬구나. 그러면 지금 육아를 하시면서 네, 강사 생활을 동시에 하고 계신데 네, 혹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뭐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 좋은 직업이긴 하나 네.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엄청 다르죠.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음.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급해져요. 그리고 음. 잠을 줄여야 되고, 네. 그리고 항상 시계와 떨어질 수 없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아이를 픽업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을 어디까지 맞춰야 되니까 하는 시간. 그러면서 아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의식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좀 누구에게도 맡겨도 괜찮은 시기였는데 이제 음. 아기가 이제 20개월이 됐어요, 저희 아기가.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고 이제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내 거, 나, 엄마 이거에 대해서 수요를 계속 맞춰줘야 되더라고요. 아이랑 눈도 마주쳐줘야 되고 아이랑 노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아이에게 투자할 시간이 많아질수록 전 사실 수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수업을 줄였어요. 사실. 예전보다는 솔직히 많은 수업은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줄이면서도 마음은 아파요. 얘가 만 싱글이었다면 이 수업을 음. 안 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저는 우리 아기가 더 중요해요, 사실. 저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아기를 낳았으면 이 아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책임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이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 아기가 엄마는 나를 사랑해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 또 이거밖에 없어서 저는 제가 일을 줄이고 아기한테 투자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아기가 크면 뭐 학교도 가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제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포기만 안 하면 어떻게든 얇고 길게 가주면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요즘에 하고 있죠. 육아랑 이제 강의를 같이. 되게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를 키우면서 중국어 강사를 해 보려고 절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일하게 같이 가져갈 수 없고 정말 아이가 있는 한 정말 이건 얇고 끈을 이어가지 않는 놓치지 않을 만큼으로 생각을 하시면 병행이 가능하다는 거 저도 아주 동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강사를 하시면서 후회했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아이를 이렇게
이 가늘고 길게 아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제가 몰두하다 보니까 아이가 좀 뒷전이 되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살짝 제가 버린 일에 대한 후회를 한 적이 음,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님은 또 그런 적이 있을까요? 저는 없었어요. 어. 왜 제가 없었냐면 저는 친구들이 사실 저랑 동기들은 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다 좋은 데를 취직을 했어요. 다 음. 대기업에 갔고 부러웠죠. 달달이 어마무지한 월급이 나오는데 안정적으로 너무 부러웠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일한 지 2년, 3년이 지나면 취업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고 복귀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어. 이게 팩트였어요. 후회가 뭐 시간이 없고 내 인생이 너무 촉박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후회가 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일에 복귀한 친구가 없는데 저만 복귀했거든요. 동기 어. 중에 저만 복귀했어요, 일에. 뭐 사업을 해서 복귀를 한 케이스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제 일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기 위해서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프리랜서라는 길을 걸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결혼도 했고 아기도 가졌고 이쁜 아기도 있고 내일도 음. 하고 누가 보면 넌 욕심이 되게 많아 라고 해요. 다 가지고 싶은 아이네? 라고 하지만 저는 강사라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맞아요. 이게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닦아놓았던 거를 이제서야 나는 버프를 받는구나. 내 음. 친구들은 복귀를 못했지만 그래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써야 되니까 눈치가 보이겠구나. 근데 난 내 돈 버니까 내가 돈을 쓸 수 있어. 이것도 좋았고요. 저는 제 돈을 버니까 우리 애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많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김효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내볼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초반에 친구들이 너는 그 학벌을 가지고 왜 강사를 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음. 그때는 속상했어요. 왜 강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하찮게 보지? 가리키는 직업인데? 아, 음. 선생님이랑 달라서 그런가? 우린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잠을 안 자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했는데 이제는 제 동기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선택 진짜 잘했다. 음. 와, 야, 이렇게 할 걸 생각도 못했어. 이런 친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강사를 하면서 후회된 적은 없고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후회를 하지 않았어요. 어. 되게 자기 확신도 네, 가지고 있으시고 있었어요. 되게 솔직한 면으로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되게 방금 멋졌고 '나는 저렇게까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왔나?' 되돌아보는 그런 잠깐이지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분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강사라는 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도 지금까지도 계획대로 잘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 온라인 시장을 넓히는 게 가장 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도 돼. 두 개가 같이 멀티가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아이가 클 때까지는 지금에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겠지만 훗날에는 오프라인에 못지않은 온라인 플랫폼을 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강사 양성을 해보고 싶다. 음. 왜냐면 제가 처음에 강사를 시작했을 때 강사 양성은 굉장히 많았지만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너무 이론에 맞춰져 있었어요. 제가 할 때는. 음.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떻게 먼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고 준비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곳이 있으면 되게 쉽게 강의를 할 수 있겠다. 시작은. 사실 강의에 대한 스킬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만의 색깔을 만드는 게 그 후의 일이지만 첫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창업을 좀 어린 나이에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한국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창업을 했었던 케이스라서 창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 노하우 같은 네, 것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동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동업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물어봐요. 괜찮냐? 혹시 음. 문제가 되진 않냐? 당연히 문제가 될 때 있죠. 근데 이때까지 같이 한 선생님들이 있으면서 트러블이 없었어요. 전혀. 기본적으로 없었고 4년 동안 오면서 별 큰 문제도 없었고요. 그래서 동업에 대한 내용 또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슬쌤도 많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유학스쿨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도 일종의는 협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동업이라고 말하기보단 협업이잖아요. 근데 그 학원이든 아니면 교습소든 뭐든 협업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 협업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지도 저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해보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포인트는 특히나 선생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아요. 이런 동업이나 창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 또 강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가이드를 짜주시는 컨설팅 뭐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정보들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어 강사가 되려면 이거 하나만은 알자 하나만 찝어주세요. 중국어 강사.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강사들은 정말. 그치만 딱 이거, 난 이거면 채용을 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저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강의였으면 좋겠어요. 음, 어디서 본 듯한 강의가 아니라, 사실 알려주는 방식에는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왜 휴진쌤 수업을 들어야 되고, 왜 이시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자기 색깔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음,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음, 저는 똑같거든요. 배운 게 너무 똑같은 그 중국어 수업이었지만 요즘에 이제 이 시스템도 그렇지만 너무 색다른 수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선생님들이 쓰는 이제 교구라든지 아니면 전달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나만의 무언 중국어 강의 음, 그리고 나만이 전달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이런 어, 것들을 할 수 있는 힘? 이게 결국에는 버틸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공감해요. 맞아요. 그 색깔이 점점 뚜렷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비 강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으셨던 걸로 우리 네네네.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나를 대표하는 해시태그 세 가지를 지금 한번 정해 볼까요? 이게 어떻게 가장 하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사 음, 중에서도 굉장히 평범해서 해시태그라고 생각했을 때 제 신랑한테도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나를 생각하면 무슨 해시태그가 떠올라? 이렇게 했더니 첫 번째는 신랑이 저한테 슈퍼맘이라고 했어요. 음, 제가 아기를 출산하고 3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뭐 이유식, 육아식을 한 번도 사서 먹인 적이 없어요. 진짜 제가 슈퍼맘이시다. 다 만들어서 먹이고 그리고 아기 옷도 맨날 밤새워가면서 옷 보면서 주문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게다가 요즘에는 신랑도 출근시키고 우리 아기도 어린이집 출근시키고 제가 음, 출근을 해요. 어, 네, 그리고 픽업을 할 때도 아이도 픽업해주고 신랑도 퇴근을 시켜주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해시태그는 슈퍼맘. 슈퍼맘. 네. 슈퍼맘이다 하기보다는 슈퍼맘이 되고 싶다? 이게 더 맞는 것 아닙니다. 같아요. 이미 저는 이유식에서 슈퍼맘 인정입니다. 그럼 두 번째 네, 해시태그는 두 번째 해시태그는 스파르타인 것 같아요. 어, 네, 저는 중국어를 입시 과정으로 처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독한 구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단계를 레벨업 할 수 있을 때는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와 내가 정말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과정이 힘든 과정이다 보니 그래서 스파르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해시태그는 세 번째는 네. 저는 온오프라인 강사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약간 지금도 소망을 담은 네, 해시태그네요. 맞아요. 해시태그였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사를 하고는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도 학생들이 있고, 오프라인도 많은데, 이게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음. 네, 그런 게 되고 싶어서 저는 오프라인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해시태그는 희망을 담아서. 네, 우리 다 꿈꾸고 있잖아요. 사실. 그럼요. 저도 지금 열심히 온라인을 개척하는 중이고 우리 네, 그러다 만난 사이고 맞아요. 그리고 예비 강사님들도 물론 실전의 경험이 필요해서 오프라인을 그죠? 몸을 담으셔야 하겠지만 언젠간 온라인에 내 자리를 찾으려면 이게 처음부터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선생님의 소망을 담은 마지막 해시태그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인터뷰 되게 저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갔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선생님을 이렇게 글로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와 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이 딱 어떤 가치관, 어떤 스타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듣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민됐던 거 공감도 되면서 너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아 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소감이 어떠셨나요? 최근에 중국 유학 사업을 조금 하면서 제가 몇십 년 전에 했었던 중국 입시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어요. 음. 근데 그때 막 힘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해봐서 내가 강사로서 더 잘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최근에. 네. 근데 선생님의 인터뷰를 듣고 나서 약간 뿌듯함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열심히 살았구나. 약간 되돌아보는 그런 것도 맞아요. 있었고, 또 그 강사라는 직업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진짜 힘든 일이구나. 음. 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쉽진 않잖아요. 저희가 이 자리까지 설 때까지 많은 네. 경쟁과 또 많은 수업적인 스킬을 쌓으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힘든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혼자가 아니라서 중국 강사님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만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약간 용기도 받고 또 아기를 키우는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좀 나누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어느 음. 면에서는. 왜냐면 제가 아기가 어리잖아요. 근데 네. 강사님들 보니까 아기들이 조금 다 컸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시간을 다 지나갔다는 거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엄마 선배인 거죠. 어머니로서의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는 여자잖아요. 네. 그래서 공감하는 바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받았을 때 내가 뭐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맞아 나도 저래 이런 공감 한 반이면은 저는 마음이 너무 편안할 것 같고 따뜻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장 많이 했고 그리고 저에 대한 오해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요? 고평대 출신이고 복단대 음. 출신이니까 음. 당연히 중국어 잘하겠지 이거겠지만 말씀 20대 때 중국어를 배워서 가는 케이스라서 여러분들이랑 똑같고 그냥 다만 유학이라는 경험이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출발은 했지만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결과는 다 같은 강사이니 그리고 같이 뭐 으쌰으쌰 하고 그리고 중국어 자체가 저는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위상이. 맞아요. 네, 이게 영어 외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어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나설 수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 중국어 강사야 말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훈훈하게 네, 마무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도 아까 '아 맞아.'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준비하시면서 이런 공감되는 부분들이 크게 도움을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 효진 선생님은 대학 입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강사분이니까 또 '내가 입시를 통해서 중국 대학을 지냈고 이제 돌아와서 강사를 활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선생님께 입시 강사로서의 노하우를 좀 받을 수 있거나 또 선생님의 학원에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선생님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또 효진 쌤을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원하는 시간에 딱딱 가능한 수진쌤을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진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